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우리 강원도의 동해안이 어떤 보물을 간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동해안에 우리 관광을 오면은 주로 뭘 볼까요? 무엇을 보기 위해서 강원도 동해안으로 올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로 아마 여름철에 해수욕을 하기 위해서 많이 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동해안의 모래가 참 아름답고 멋지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렇게 아름다운 모래 해안도 있고 또 경관이 상당히 아름다운 파도가 팍 찰썩이고 하는 그 암석 해안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강원도 동해안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삼척부터 동해까지, 삼척시에서부터 동해시까지는 주로 암석 해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동해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강릉 나오고, 그 다음에 양양 나오고, 그 다음에 속초, 고성까지 이 올라가는 이 길은 거의 대부분이 해변가예요. 모래 해변. 주로 모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 동해안은 이런 암석 해안에서 볼 수 있는 기암절벽 이런 것도 잘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래해안에서는 해수욕과 같은 체험활동도 같이 할 수 있고, 요즘 들어서는 서핑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런 데서 단지 모래해변이다 또는 암석해변이다 이런 것만 볼 수 있느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자, 암석해안에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TV 시청하다가 12시 넘으면 이제 방송 종료하는 그런 방송 나오죠? 근데 그때 애국가가 옛날에 나옵니다. 그럴 때 그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고 쭉 하면서 첫 번째 화면이 쭉 나와요. 그 첫 번째 화면이 바로 뭐냐면은 바위 하나가 우뚝 솟은 바위 하나가 쫙 나오면서 거기에 태양이 쫙 올라오는 그 장면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바로 우리 동해시에 있는 촛대바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촛대바위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파랑의 침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뚝 솟은 하나의 외롭게 서 있는 하나의 선바위죠. 이런 선바위들이 암석해안에서는 곳곳에 나타나요. 근데 우리 강원도 동해안에서는 이런 선바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아주 독특한 경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관광 자원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동해시에 있는 추암 같은 경우에, 그 촛대바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관광 명소 백선에도 들 정도로 아주 유명한 바위가 됐죠. 모래해안과 암석해안의 어떤 분포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바로 융기할 때 그 지형이 야트막한 지형이냐 아니면 급경사의 지형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야트막한 지형 같은 경우는 바로 육지 쪽에서 하천이 흘러내려오는 경우에는 모래해변이 나타나고, 그렇지 않고 곧바로 융기하는 지역들은 암석으로만 드러나겠죠. 그래서 암석해변은 경사가 굉장히 급한 것이 특징이고, 모래해변은 경사가 완만한 곳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암석해변과 모래해변에서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활 모습도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암석해변은 굉장히 급경사니까 주변에 농경지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오로지 어업만 해요. 근데 이제 모래해변은 주변에 완경사니까 농경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농업도 할 수 있고 또 바다에 나가서 고기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농반어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섬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육지랑 연결된 섬들이 많아요. 특히나 우리 동해안에는 죽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그만 섬들인데, 양양에 가도 죽도가 있고, 주문진에 가도 죽도가 있고, 동해에 가도 죽도가 있고, 죽도가 상당히 많아요. 죽이란 이름하고 독이란 이름하고 이게 국외음화에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게 있는 섬, 이게 바로 독도인데 이곳이 이제 바뀌어서 죽도가 된 거죠. 이게 외롭게 서 있는 섬, 외롭게 떠 있는 섬을 우리가 죽도라고 다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독도도 일본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한자로 쓰면 죽도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제 그런 개념에서 우리 동해안에 이런 죽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죽도들이 바로 옆에는 뭐가 있냐면은 모래해안이 발달하게 됩니다. 바로 옆에. 그래서 그 모래해안이 점점 성장을 하면서 이 섬을 육지랑 연결시켜 버려요. 이렇게 연결시킨 섬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육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육지와 연계된 섬이다. 그래서 육계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바닷가를 거닐다가 쭉 거닐다가 옆에 있는 섬 하나가 섬처럼 보이는데 섬 아닌 거 여기를 한번 올라가 보는 거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그 여행 코스 중에 하나죠. 또 하나 그런 암석산 주변에는 암석으로 된 섬 주변에는 바위들이 많겠죠. 근데 그 바위들이 파랑에 의해서 막 몰려 들어오는 염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염분들이 암석 표면에 흡착을 하게 되면은 그 암석 틈 속에 이 염분이 들어가요. 그럼 이 염분은 얼음보다 팽창률이 더 강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암석 틈 속에서 이렇게 염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 암석 그 틈을 벌리게 돼요. 그래서 요 틈을 벌리면서 암석과 암석 사이에 있는 광물과 광물에 이렇게 딱 결합된 부분을 이걸 와해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구멍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동해안에 있는 조그만 그 죽도 같은데 이런 데 가보면은 구멍이 뻥뻥 뚫린 그런 암석들을 볼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곳으로서는 뭐 저 주문진에 인구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이제 거기 가면은 상당히 많은 그 구멍 뚫린 바위도 볼 수 있고 양양에 가도 볼 수 있고 고성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고성 능파대라고 하는 데를 가면은 여러분이 아주 멋진 그런 뻥뻥 뚫린 바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관광 자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모래안이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모래안에서는 뭘 볼 수 있냐면은 모래 언덕을 볼 수 있어요. 이 모래 언덕은 우리가 해안사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해안사구는 우리 인간 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 생태 서식처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상당히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동해안에 있는 해안사구를 보기 위해서는 모래 해변이 있는 곳을 가면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해안사구는 이게 해안사구일까? 라고 의문을 가지면 거기에 소위 말하는 해송들 아주 크고 그 다음에 붉은 빛깔을 가진 소나무들이 많이 밀생이 되어 있으면은 여기가 해안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해안사구가 왜 중요하냐? 자, 해안사구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우리 빗물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 그 모래 언덕을 통해서 밑에 빗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와요. 그럼 이건 민물이에요. 바닷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겠죠. 해안 쪽으로. 그럼 이 민물과 바닷물의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바닷물이 밑을 통해서 지하를 통해서 내륙까지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는 게 바로 해안사구예요. 만약에 해안사구가 이게 파괴된다, 없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바닷물이 내륙까지 침투하는 거예요. 그럼 내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지하수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안 지역에 살고 있는 모래 해안 바로 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농업용수나 생활용수 이런 것들을 공급해주는 장소가 바로 어디냐면 해안사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해안사구가 파괴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해안사구가 있는 지역은 모래해변 바로 뒤이기 때문에 모래해변이 해수욕장으로 이용되고 관광자원으로 이용되면은 바로 옆에 뭐가 많이 있어요. 도로도 건설해야 되고 횟집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해안사구가 자연히 파괴되겠죠. 그럼 그 파괴된 그 자리가 바로 뒷부분에 있었던 마을들은 용수를 얻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안사구는 되도록이면 우리가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될 우리 유산이라고 자연유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석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한번 궁금증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바로 빙기 때 빙기가 끝나고 해수면이 서서히 상승할 때 동해안에도 야트막한 이런 산줄기들이 뻗어내리게 됩니다. 그 위에 물이 차게 돼요. 그럼 여기가 바로 뭐가 되겠어요? 여기 물이 차면은 만이 되겠죠. 이 만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바닷물이 이렇게 딱 들어오면서 그 이후에 바닷물이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바닷물이 움직이면서 주변에 많은 모래들이 이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요 끝부분에서 끝부분에서 바닷물이 모래가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성장을 해서 요 만 입구를 딱 막아버리면 뭐가 되겠죠? 여기가 호수가 되는 거예요.
호수가 돼요. 그럼 요 물은 옛날에는 바닷물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 상류 쪽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계속해서 유입되겠죠. 그럼 요 물은 바닷물이었다가 민물이 들어오니까 바닷물과 민물이 섞이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기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 기수호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기수호가 되는 요 부분은 바다 생태계와 육지 생태계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생태계의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안 생태, 그 다음에 육지 생태, 이것들이 별개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석호는 굉장히 중요한 생태계의 연결축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해안에는 이런 호수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 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곳곳에 모래해변이 많기 때문에, 모래해변이 많아서 이게 막히는 거기 때문에 석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강릉 경포호 가장 대표적인 이 호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을까요? 속초하면 또 우리가 호수가 또 두 개나 있잖아요. 거기에 청초와 영랑호라고 하는 호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면은 고성이 있어요. 고성에는 우리나라 최대의, 남한 최대의 호수라고 할 수 있는 화진포호가 있어요. 그 다음 그 밑에는 이제 또 송지호라고 하는 호수도 있고요. 그 밖에도 호수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석고가 서해안과 그럼 남해안은 없냐? 거의 없어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있었어요. 옛날에는 과거에는 있었는데 어떤 개발 압력 때문에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유일하게 우리 동해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동해안에서는,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 석호 보존에 정말 힘을 모아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동해안에는 다른 어떤 지역에서도 잘 볼 수 있는 계단상의 지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해안당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오는 정동진 해안당구.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가 동해안이 융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해안 정동진 가면은 평평한 땅에 뭐 그 크루즈 배 한 대 다 올라가 있는 거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평평한 땅이 바로 해안당구예요. 그래서 그 해안당구 밑에 있는 그 바닷길을 따라서 강릉에서는 부채길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다니고 있는데, 그 깎아지른 절벽이 융기한 흔적이에요. 요만큼 융기하고 그 다음에 평평한 땅이 만들어지고 다시 또 융기하고 또 평평한 땅이 있고, 그래서 계단상의 모양을 우리 강원도에서는 잘 볼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해안당구라고 그러고, 정동진 해안당구 같은 경우는 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대 규모의 해안당구이면서 학술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천연기념물로도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 동해안의 해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동해안이 서해안과 남해안에서 어떤 차이가 있고, 우리 동해안에는 어떤 보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뭐 짧게나마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 동해안에 있는 이런 보물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잘 보존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어떤 파괴는 우리가 좀 되도록이면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동해안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셨나요? 이상으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